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제도 잠을 잘 못 주무셨을 텐데요. 열대와 뿐만이 아니라 어젯밤에 아마 폭우가 내린 지역이 많았을 겁니다. 네, 서울에도 새벽 한 3시, 4시쯤에 그 비의 양은 창문을 이렇게 두두둑 소리가 날 정도로 상당히 강했는데요.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침에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가 활짝 올랐습니다. 네, 여름에 폭염 뒤에 무더위, 무더위 뒤에 다시 기습 강우 이런 것들이 특히 올여름에는 반복이 된다 합니다. 거듭거듭 여러분들께서 여름을 한철 잘 나셔야 또 올 하반기 9월, 10월, 11월, 12월은 또 수확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수확이 잘 거둘 수 있도록 여름 한철 건강과 몸 상태, 마음 상태 잘 추스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슈 1으로 바로 직전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민노총 절대 굴복 안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를 한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최근에 각종 공사석에서도 쭉 얘기를 했고요. 특히 공직자들 앞에서도 상당히 고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이른바 종북 세력이 점거를 해 있는 민노총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라는 강력한 의사 표현인데요. 실제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의 후예입니까? 제가 제 방송에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석기 통진당의 후예입니다. 후예. 그러니까 통진당 이석기가 만든 통진당이 해체가 됐죠. 네, 해체가 됐을 때의 법무부 장관이 바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통진당을 해체시키는 그 앞장을 섰던 분인데, 통진당이 스멀스멀 지금 다시 재건을 해서 국회의석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지금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진보당입니다.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지난번 석 달 됐군요. 석 달 전에 전주에서 열렸던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죠. 물론 그때는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상직 이스타 항공의 창업주가 각종 비리로 이게 국회의원직을 국회의원 배지를 떼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민주당 의원의 잘못해서 벌어지는 재보궐선거니까 자책, 귀책 사유가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이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해서 민주당은 후보가 내질 않았습니다. 민주당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고요. 진보당의 강성희가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진보당이 돼서 이른바 이석기 통진당 후예 세력들이 첫 의사당에 진출하는 그런 거 제가 이 분석과 논평까지 해드린 적이 벌써 3개월 지났는데 바로 지금 민노총의 위원장이 그들과 같은 세력입니다. 통진당의 이른바 경기 동부연합 출신, 족보로 따진다면 한참 설명을 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다. 이른바 종북 좌파 세력이 득식을 거리는 위에 간부들이 상당 부분 이들 세력이죠. 하다못해 민노총의 조직국장, 조직쟁의국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바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 지령대로 이 남한의 혼란과 파괴를 일삼다가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민노총의 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하고 같은 건물에 쓰는 그 민노총 사무실에 압수를 해서 이 관련 압수 목록을 쭉 정리를 해봤더니 거기에 북한 지령문도 다수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의 친북 활동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죠. 이걸 검찰이, 그들이 좋아하는 검찰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조작했다라고 흔하게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그럼 검찰이 몰래 지령문을 민노총 사무실에 갖다 놓고 다음날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압수수색을 했더니 그 북한의 지령문이 여기저기서 나와 있더라. 그러고 북한의 지령문대로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이런 것들이 지금 다수 시내에 그 당시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북한의 지령문에
다 일일이 나열한 그런 문구니까요. 윤석열을 탄핵하고 김건희를 구속시켜라 하는 얘기가 그 당시에 저 뭐 시내 시청 앞부터 해가지고 광화문 일대에 프랭카드로 온 천지를 도배하는 그런 내용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지령문에 써 있었더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는 상황이니까요. 뭐 이제는 충격받을 것도 없습니다. 민노총 세력은 종북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자들, 종업원들의 근로 조건이라든가 임금 인상이라든가 원래대로 노동운동의 방향을 완전히 이탈했다. 뭐 정치 투쟁을 일삼은 것이죠. 타도 윤석열이 웬 말입니까? 윤석열 정권을 파괴하자, 탄핵하자 이런 얘기가 도대체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그 집단인 민노총에서 할 얘기입니까? 그들의 권익을 누리고 사용자에 대항해서 힘으로서는 자본 논리가 훨씬 사용자가 많을 테니까 우리는 똘똘 뭉쳐서 그들과 대결해야 된다 하는 그까지도 문제가 뭐 지적을 할 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이제 임금은 뭐 충분히 웬만한 현대차 노조에 그래도 한 20년 정도 30살쯤 들어와가지고 한 50 넘으면 다 1억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다가 각종 수당이니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배고픈 노동자가 이미 아닙니다. 이미 권력을 쥔 그들의 기득권 세력일 뿐이죠. 거기다가 민노총이라는 정치 세력의 옷을 입으면서 정권을 위협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독보석 같은 존재가 이미 됐기 때문에 바로 이런 대통령의 강조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불법 시위로 이제 뭔가 얻어낼 것 같은 기대는 접어야 한다 하는 얘기. 민노총이 툭 하면 불법 시위를 하면은 이제 뭐 대표적인 게 현대자동차 아닙니까? 파업을 하면은 현대자동차는 파업을 하면 일주일 정도 파업을 하면은 한 7, 8천억 앉아서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니까요. 차라리 7, 8천억 손해를 볼 거면은 1,000억, 2,000억 정도 뚝 떼서 달라는 대로 주자.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나왔던 악순환인 것입니다. 저들이 공장을 스톱을하고 세우면 즉 일을 안 하고 파업을 해서 4일, 5일, 6일, 7일 일주일간을 공장을 가동을 못하면은 거의 1조 단위 7, 8천억의 손해가 나는데 이익 볼 걸 이익을 못 보니까 차라리 안 입고 와도 저놈들 이제 사용자 입장입니다. 저 친구들 그 얘기대로 1,000억, 2,000억 뚝 떼서 주면은 어떻습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8천억을 벌 거를 파업해서 못 버는데 2천억을 주고 공장을 가동을 하면은 4천억, 5천억 정도는 수익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불법 파업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그들의 배포만 키워줬다. 왜? 우리가 불법 파업하면 벌벌벌 떨어. 현대차 뭐 정의선이도 그렇고 벌벌벌 떨어. 그리고 저 용산에 있는 대통령도 막 벌벌벌 떨어. 우리 보고 막 불법 파업이라고 윽장을 지르지만 결국은 무서워서 우리가 물어서 그런 거야.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지속이 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김정은과 김여정의 심기를 맞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민노총의 눈치 보기에 바빴죠. 그러니까 민노총은 문재인 정권의 일정 부분은 우리가 주주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만드는데 일조를 했으니 우리도 주주자 하는 얘기를 그래서 저 사람들이 배포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포 있게 좋은 말인데요. 사실 우리가 시중에서는 뭐가 부었다고 그랬죠. 네 글자네요. 간으로 시작되는 간 뭐가 부었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노총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을 할 것이다. 불법 시위와 파업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다.
예, 제가 현대차 사례를 들여서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는 아이고 우리가 파업하면 1,000억, 2,000억 우리를 위해서 돈이 들어와라고 하는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에 이제 꿈깨 하는 얘기입니다. 두 글자로 더 하면 깨몽 이렇게 되는 것이죠. 꿈깨라 나는 문재인과는 다르다 하는 얘기들입니다. 예,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역할이다. 공직자도 기득권 저항에 적극 싸워나가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네,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민노총에 대해서 일가를 한 것입니다. 예, 어제는 두 가지를 강조를 했는데요. 하나가 민노총, 또 하나는 이권 카르텔 타파를 하겠다. 윤석열 정부는 이권 카르텔 타파 정부다 하는 얘기들 그래서 한 것이죠. 네,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해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지속돼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예, 이렇게 하고 또 이권 타파 대상 카르텔을 조목조목 지목까지 했습니다. 첫째, 금융통신산업의 과점체제. 둘째,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 즉 연구개발 나눠먹기, 이 두 가지를 어제는 아주 적시를 했는데요. 금융통신산업의 과정체제, 이건 뭘까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휴대폰에 3개 업체가 과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데가 SK텔레콤, 두 번째가 KT, 세 번째가 LG텔레콤이죠. 네, 세 군데로 모든 게 집중이 될 수밖에 없으니 세 군데 업체가 똘똘 뭉치면 바로 그게 독과점 카르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가격도 자기들이 담합을 하고 서비스도 자기들이 세입만 입을 맞추면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카르텔이 되니까 이게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참 알고도 당하는 것이죠. 핸드폰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 그리고 통화 품질도 이게 비싼 만큼 가격이 올라간 만큼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 독과점 카르텔에 우리는 그 인질로 사로잡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집중하겠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관련자들 또 고위공직자들 앞에서 아주 강력히 메시지를 냈던 것입니다. 민노총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그들이 쌓아오는 기득권 이것을 그 노동자 진정한 노동자를 위해서 우리가 개혁을 하겠다. 네, 두 번째 이권 카르텔 이건 모든 공직자가 다 이권 카르텔을 때려잡아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력히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민노총에 절대 굴복 안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탑 제목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차관들에게 며칠 전에 차관들에게도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다. 차관들 중에 5명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데리고 있던 비서관들을 차관으로 다 곳곳에 그 차관으로 배치를 한 상태에서 차관들에게 오찬과 만찬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강조한 게 딱 이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이권 카르텔 정부라고 해도 좋다. 우리가 앞장서서 이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똘똘 뭉쳐서 깨지지 않았던 이권 카르텔을 우리가 와해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후배들이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없다. 바로 이 얘기죠.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다. 가차없이 싸워달라. 신임 차관들에게 저렇게 얘기를 한 거 여러분들 아마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방류 3km 지나면 영향이 없다. 방류 3km 지나면 영향이 없다. 어제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귀와 눈을 뜨이게 만들었던 IAEA 사무총장이 일본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귀추가 주목됐는데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이겁니다.
인체 방류, 지금 일본이 이 1200만 톤 가둬놓은 것을 방류를 해도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 단 3km 내에, 3km 내에, 직경 3km 내에는 다시 우리가 삼중수소라든가 이런 거를 걸를 그럴 장비를 마련을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방류에 문제가 없다. 국제적인 스탠다드라고 하죠.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후쿠시마 검증 최종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 인체 영향에는 아주 미미하다 하는 얘기가 이 최종 보고서에 여러 군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본은 올 여름에 관련 절차를 밟아서 방류에 나설 방침이다. 1200만 톤으로 지금 갇혀 있는 그런 물을 바다에 방류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제 발표했던 IAEA 사무총장이 내일 모레 한국에를 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민들의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제 여러분들이 아마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계시지만, 자, 라파엘 그라시 IAEA 사무총장이 어제 도쿄에서 오후에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증을 했더니 다핵종 제거 설비, 즉 알프스라고 하죠. ALPS, 다핵종 제거 설비로 걸러낸 오염수의 방류는 국제 기준,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정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어류, 어패류, 주변 해양 환경 전체에 문제가 없으며 그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또 2년간에 걸쳐 평가가 진행됐으며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다. 신뢰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안심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안심하시라. 즉 알프스로 처리한 오염수를 한국, 미국, 스위스, 프랑스 등에 보내 검증한 결과 모두 방사성 물질 기준치를 넘지 않아 안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알프스에서 걸러지지 않아 방류 오염수에 포함되는 삼중수소, 여러분 들어보셨죠? 삼중수소는 중국을 비롯해서 한국, 미국 등 세계 많은 원전에서 예전부터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해왔다.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다. 후쿠시마 방류 시스템은 30년, 40년을 운영해도 바다 생태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그람시 사무총장, 예, 그라시죠, 그라시. 그람시는 진지전을 만들어낸 그런 그 학자고, 이 사람 이름은 라파엘 그라시 IAEA 사무총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마 속속들이 이 궁금한 사안이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Q&A를 통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제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대신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핵종 제거 설비 말씀드린 알프스 ALPS라고 하는 알프스 설비를 거치면은 안전하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를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방류가 시작이 되면 현재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가 이 알프스를 거쳐 바닷물과 섞는 희석 절차를 마친 후 터널을 통해서 방류된다. 알프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기업이 개발한 최신 설비로 흡착 물질을 이용해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는 성능이 아주 뛰어난 기구이다. 여기에서 IAEA는 최종 보고서에서 알프스 처리를 거친 오염수는 인체에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를 한 것이다. 즉 알프스 최신 설비를 거칠 경우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 물질은 하나도 남지가 않는다는 얘기다. 이게 IAEA의 공식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 삼중수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는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IAEA 공식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알프스 처리를 거쳐도 방사성 물질 가운데 삼중수소만은 거를 수가 없다. 그런데 IAEA는 최종 보고서에서 독립적인 샘플 채집과 교차 검토를 거쳐 처리와 희석 단계를 거치면 삼중수소의 농도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했다. 즉 알프스로 처리한 오염수에
100배에 달하는 해수를 섞어 희석 후 방출할 경우 삼중수소의 농도는 1리터당 1500 베크렐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마실 수 있는 기준에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마셔도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방류된 오염수, 처리수가 한국에 영향을 어느 정도나 미치나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최종 보고서에는 IAEA가 처리 후 한국 등 먼 바다로 흘러간 오염수에서 삼중수소를 탐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태평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삼중수소의 양은 리터당 0.1에서 1 베크렐 수준인데 해양 분산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 결과 자연농도 이상의 삼중수소가 유지되는 것은 배출 지점에서 3km 이내로 제한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 바다로 흘러간 오염수 중에 삼중수소 탐지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한국민들이 지금 야당의 그 괴담 정치에 홀려서 수산물도 안 먹고 여러 가지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먹고 하는데 정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죠. 예.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염수를 바다로 흘러내버리는 방류밖에는 답이 없나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예,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을 수가 있답니다. 해양 방출, 지금처럼 방류죠. 수증기 방출, 전기분해 수소 방출, 지하로 아예 매설을 하는 거, 지층 주입,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방법 중 해양 방출과 수증기 방출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는 기술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단계다. 그런데 수증기로 방출하는 방법은 대기 중에 흩어진 방사성 물질을 추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해양 방류뿐이라는 얘기죠. 예,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요새 많이 전문가로 이렇게 의견을 많이 내죠. 땅에 묻더라도 대기 중으로 증발하기 때문에 피폭이 더 크다. 추적이 쉽지 않고 결국에는 바다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 예, 지금 저 화면에 아주 잘 나왔죠. 일본 오염수 해양 방출 어떻게 하나. 네, 방출구 오염수 방출 후 수변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확인. 오염수 방출 해저 터널 저렇게 쭉 해저 터널로 해서 1km 밖에 있는 저쪽에서 방출구를 통해서 방출을 한다. 예. 첫 번째 일본이 알프스 말씀드린 겁니다. 설비 내 다양한 필터 오염수 내 세슘을 비롯한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걸러낸다. 두 번째가 K4 탱크 삼중수소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확인한다. 네. 예, 세 번째 수갱 바닷물로 희석 탄다는 얘기죠. 바닷물로 타서 삼중수소 농도를 확인하고 1km에 이어지는 쭉 해저 터널로 이 물을 끌어내린 다음에 방출구를 통해서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도표로 살펴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시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국 바다의 삼중수소는 걸러지지가 한국 바다의 삼중수소가 발견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 후쿠시마에서 3km 정도가 지나면 영향은 무시할 정도로 매우 미미하다. 이게 바로 어제 IAEA 최종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글쎄요. 그래도 또 민주당이라든가 시민단체 이른바 옛날이요 라고 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뇌송송 구멍탁. 예. 이 미국에서 나오는 소고기를 먹으면은 그대로 뇌가 숭숭 뚫리고 거의 사람의 기능을 못하게 된다. 뇌송송 구멍탁. 그 향기에 아직까지 이들은 젖어 있는데요. 어제 IAEA 발표가 나오니까 뭐라고 발표를 했습니까? 이미 IAEA는 일본에 밀착이 돼서 일본에 다 손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IAEA 일본 쪽에서 다 구워 삶아서 분명히 일본에게 유리한 최종 보고서를 낼 것이다 라고 사전부터 연막을 쳤죠. 분명히 이렇게 나올 줄을 예상을 한 거니까 분명히 일본 측에 유리하게 나올 텐데 이것은 일본 측에서 다 사전
작업을 한 것이다라고 민주당의 대변인단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민단체 이른바 광우병 사태 때 앞장을 섰던 시민단체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나서 저 IAEA 절대 믿을 게 못 됩니다. 절대 먹지 마십시다라고 어제 IAEA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도 그렇게 똑같이 지금 외담을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총선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이슈가 이거 말고는 딱히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국민 건강을 건드리고 국민 모두에게 아이고 이거 나한테도 이거 해당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총선 때까지 계속 끌고 가야 자신들이 중간 계층을 이 중도층을 흔들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IAEA 보고서가 나와도 이들은 자기들이 그 독설과 이 앞뒤가 다른 그런 그 논리 이것을 거둬들이지가 않는다 하는 얘기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일본 방류 후쿠시마에서 3km가 지나면은 영향이 없다는 게 어제 IAEA 최종 보고서의 그런 결론으로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립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볼까요? 만평을 한번 보시죠. 네, 인어공주 왕자 구해주고 말을 잃고 추어공주 은재인은 기회주의자다. 왕 만들어주고 말문도 트이고 추어공주는 뭐 추미애 얘기를 대고요. 인어공주 인어공주와 추어공주를 얘기를 했군요. 네. 예, 인어공주는 왕자를 구해주고 말을 잃었다. 우리 인어공주 동화 속에 나온 얘기를 빗대어서 이제 인어공주 등이 추어공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왕을 만들어주고 말문도 트였다. 네, 지금 왕을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1등 공신이라는 얘기죠. 1등 공신. 예, 그렇습니다. 검사 출신의 검찰총장에서 일약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들어가는 데는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거에 추미애가 마치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때리고 어르고 협박하고 하면서 국민적으로 유명한 이제 스타 검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등 공신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문재인까지 기회주의자라고 저렇게 얘기를 한다. 문재인뿐만 아니라 어제는 이낙연까지도 저 물어뜯었군요. 네,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차기 총선에서 자기가 원래 5선을 했던 광진을에 다시 복귀를 해서 이제 6선을 내가 차지하고 정계를 은퇴해도 하겠다. 내 마지막 그 목표가 이제 내년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에게 줄을 서야 되고 이재명이 공천을 갖고 있으니까 이재명의 줄을 서기 위해서는 문재인까지도 저렇게 물어뜯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만평으로 그려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만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염수파리가 아니라 병사파리네요. 병사파리. 군대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재명 병사휴가보장법 약속. 예. 당신이 군대에 대해서 뭘 안다고? 군대도 안 갔다 왔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죠. 예. 군대도 안 갔다 왔습니까? 안 갔다 왔지 않나? 군대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제는 오염수파리가 아니라 병사파리. 즉 2030 젊은 층들을 마음을 사려고 하니 병사휴가보장법을 약속했다. 이건 뭡니까? 예. 휴가를 토요일과 일요일은 원래 쉬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빼고, 그러니까 만약에 휴가 5일을 간다 그럴 경우에는 뭐 예컨대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중간에 들어있는 그 토요일과 일요일이 남들 다 쉴 때 휴가가 겹치지 않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휴가 기간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으면 그건 빼주겠다. 즉 목요일부터 휴가를 가더라도 목, 금, 토일 쉬고 월, 화, 수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병사 휴가는 기존의 토요일, 일요일을 확실하게 보장을 받고 더 늘려주겠다. 그러니까 총 들고 있는 사병이 아유 당신 군대도 안 갔다 온 당신이 군대에 대해서 뭘 안다고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아주 오늘 만평이 다 코믹하게 잘 의미가 전달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만평까지 살펴보고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민주당의 불체포 포기는 없던 일로 되나. 예, 민주당의 불체포 특권. 예, 이거는 지금 뭐 여러 번 강조도 했죠. 더더군다나 리짜이밍. 예, 이재명이 국회 본회의에서 아주 뭐 원고도 없던 말을 당연히 준비는 하고 있을 때 깜짝 쇼, 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원고를 집어넣지는 않았던 겁니다. 뭐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내일 이 국회 본회의 대표 연설 때는 바로 불체포 특권 이것을 없앤다고 포기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원고에 미리 넣으면은 원고는 그날 아침에 10시쯤에 보통 대표 연설을 하는데 그 전날 저녁 때 이렇게 미리 기자들에게 배포를 합니다. 그럼 이제 미리 이렇게 김이 빠진다고 하죠. 김이 빠지는 상황이 있으니까 원고에는 집어넣지 않고 딱 즉흥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라고 본회의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은 당당하게 나가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의 연설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신이 임명한 혁신위원장 김은경이죠.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자신이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 제일 먼저 불체포 특권안을 만들어 놓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지금 될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송영길 보좌관의 구속, 이거가 지금 작용을 한 것인데요. 송영길의 전 보좌관이었던 박용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3일 밤, 어제 그저께죠. 밤에 구속이 되면서 다시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으로 끌려가고 있고 적지 않은 한 10대 명 의원들이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다. 왜? 보좌관 박용수 씨가 실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박 씨의 구속 혐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전당대회 때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박모 씨에게 5천만 원을 받은 뒤에 다른 돈과 합쳐서 윤관석 의원에게 6천만 원을 건넸다. 누가? 이 보좌관 박용수 씨가. 윤관석 의원은 이 6천만 원으로 300만 원씩 돈봉투 20개를 만들어, 그렇죠? 300만 원씩 쪼개서 6천만 원이니까 20개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20개를 만들어 다른 의원 20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20명의 의원들, 돈봉투를 받은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검찰은 구속 수감된 박 씨를 상대로 송영길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는지, 봉투 20개를 누구에게 주었는지를 지금 추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바로 지금 민주당에서 뚜렷한 기류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박 보좌관이 입을 열면 그때부터 의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갈 것이다. 돈봉투 받은 의원들은 지금 잠도 못 자고 있다라는 말들이 지금 흉흉하게 민주당 내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윤관석, 이성만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돈봉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까지 관련 내용을 지금까지는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돈봉투 구경도 못했다 부인하고 있지만 이 박 보좌관의 진술에 따라서는 검찰 조사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가 있다는 얘기. 글쎄요, 다들 박 보좌관이 자기가 입 열면 줄줄이 사탕으로 구속이 되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입을 안 열 것이다 라고 하지만, 만에 하나 평소에 악감정을 갖고 있는 의원 서너 명 이름이라도 얘기하는 순간은 정말 난리가 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의원들 중심으로 불체포 특권 안 된다. 이거 누구 좋으라고 하는 얘기냐. 이재명도 그렇게 하고 혁신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불체포 특권 포기 절대 안 된다.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명의 의원들이 불려가서 구속이 될지도 모를 그런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절대 안 된다라고 당내에서 돈 받은 20여 명을 중심으로 그런 그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지금 불체포 특권 이거 절대 반대다라고 하면은 저 친구 저거 돈 받은 거 아니야? 300만 원 봉투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대놓고 불체포 특권 절대 반대 이렇게 얘기는 못 합니다만은 다들 335로 이건 너무 빠르다. 지금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하면은 의원들 중에 상당 부분 다치는 사람이, 구속될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하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말 많고 찰 많은 참 송영길, 정말 아주 송영길을 얘기가 요즘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송영길 또 어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게 있습니다. 누구랑 같이 무슨 집회 시위에 참석을 했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 얼굴 보니까 변희재 알죠, 여러분들? 변희재, 예, 이 지금 이 집회에서 왼쪽은 변희재, 오른쪽은 송영길, 가운데 뭐 이렇게 스님으로 보이는 듯한 사람 건너뛰어서 송영길이 보이죠. 그 뒤에는 윤석열, 한동훈 퇴진하라. 지금 저게 뭡니까?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이다. 검찰-경찰공화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핍박받고 있다라고 하는, 예, 대한민국 검찰을 파괴하라. 대한민국 검찰은 스스로 물러나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송영길의 오른쪽은 많이 보던 얼굴이군요. 예, 김용민이군요. 김용민. 예, 김용민. 예, 목사의 아들인데 참 목사답지 않은 그런 그 언행을 많이 했는데, 앞에 송영길, 옆에 김용민, 예, 변희재. 글쎄요, 송영길과 변희재가 같이 저렇게 이 뭐를 주장하고 시위를 하고 하는 거는 매우 아주 생뚱맞습니다. 생뚱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예, 저거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데요. 예, 이 변희재는 본인은 이 부인을 해도 이른바 강성 우파, 예, 아주 강성 우파 라고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있죠. 우파 중에서도 뭡니까? 아주 그 논리 자체가 아주 강경일변도인,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저 송트남, 예, 우리 지금 송트남 아웃 이예슬이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송영길의 별명 송트남하고 도대체 뭐를 이렇게 얘기를 맞췄길래 함께 뭐를 하나, 예, 곰곰이 따져보니까 두 사람 다 검찰, 대한민국 검찰은 사기 집단이다 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먼저 변희재를 살펴볼까요? 변희재는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불러일으킨 뭐죠? 태블릿 PC. 태블릿 PC는 애당초 있지도 않았다. 검사들이 자작극을 만들어서 태블릿 PC를 거기에 집어넣은 것이다 라고 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희재가 태블릿 PC 그걸 주장을 해서 아마 저 몇 달 동안 어디 그 국립호텔에 갔다 온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건인지 다른 건인지 정확히 지금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만은, 변희재는 태블릿 PC는 검사들에 의해서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저 송트남은 어떻습니까? 송영길은 내 돈봉투 사건도 다 검사들이 조작을 한 것이다. 나는 있지도 않은 돈봉투를 내가 보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제일 위에 내가 있다고 검사들은 지금 지목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 계획에 없는 상태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가가지고 나부터 먼저 조사를 해. 내 주변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나부터 먼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퇴짜 맞고 두 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생각과 행동이 너무나도 딴판인 별세계인 송영길과, 네, 변희재가 저렇게 한 통속이 돼서 주장을 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은 검찰, 경찰의 독재공화국이다. 사기 집단이다. 검찰은 사기 집단이라는 것을 시위를 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건데, 참 글쎄요, 저 아무리 송트남이 급해서 손 치더라도 어떻게 변희재하고 같이 이 시위를 합니까? 저게 참 대한민국 정치의 사실 비극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변희재 사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켜봤습니다. 네, 네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내년 총선 관전법, 친윤그룹의 불출마 카드. 예, 오늘 제가 칼럼의 제목인데요. 예, 여러분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아주 옳다구나, 바른 내용이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천만에 그렇습니다. 가장 논쟁적인 칼럼을 제가 주로 갖고 오니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데 저 부분은 나랑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 또는 뭐 저거는 나하고 똑같네, 이런 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생각을 정리를 하시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변희재 정치성에 회의가 느껴지네. 참 별종인가 보리수님. 예, 일당 공산옥제 국가인데 고니님 자유도 없는 베트남으로 가신다니. 예. 자, 오늘 갖고 온 칼럼은 동아 칼럼입니다. 오늘과 내일, 예, 이승헌 부국장, 예, 제가 동아일보에 기자로 있을 때 제 후배로 있던 친구인데요. 예, 아주 똘똘합니다. 아주 영민하고. 네. 예, 지금 칼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이 내년 총선 목표를 과반인 170석으로 잡았다는 말이 나오자 민주당이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등 정치권의 신경은 온통 총선에 집중되어 있다. 핵심은 공천이다. 그러니까 누굴 영입하고 누굴 내칠지라는데 이견은 없다. 예, 윤 대통령이 170석으로 잡았다는 이건 뭐 공식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의석이 169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 의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실제로 윤 대통령의 말을 이 사석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알 도리가 없죠. 정치권에서 성공적인 공천 사례를 꼽을 때 자주 거론되는 게 1996년 15대 총선의 신한국단 공천이다. 당 총재를 겸했던 YS가 이재호, 홍준표, 김문수 등을 정치권 밖에서 영입했다. 사람마다 호불호는 있겠으나 이들은 오랜 시간 정치권의 한 축을 담당했다. 이재호, 홍준표, 김문수. 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여당인 새천년 민주당이 젊은 인재 수혈에 적극적이었다. 동계등계가 여권의 헤게모니를 잡은 상황에서 우상호, 이인영, 임종석 등 80년대 학생운동권의 주류가 영입됐다. 이들에 대한 평가를 떠나 원내대표,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지내면서 20년 넘게 민주당 계열의 메인스트림, 즉 주류로 자리 잡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총선에서 누굴 발탁했는지 별 기억이 없다.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주호영, 안민석, 나경원 정도를 제외하고 여야에서 다선이 되거나 전국급 활약을 보인 의원은 찾기가 어렵다. 안민석도 여기 들어가나요? 예? 17대 총선 이후 주호영, 안민석, 나경원 정도를 제외하고 다선이 되거나 전국급 활약을 보인 의원은 찾기 어렵다. 안민석도 거의 나경원급으로 여기 써졌군요.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사람을 키우기보다 누굴 쫓아내는지가 전 국민적 관심을 모았기 때문이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친이계의 친박계 낙천, 2016년 친박계 유승민 등 비박계 속가내기가 대표적이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2016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해찬, 노영민을 낙천시켜 이슈를 장악했다. 하지만 이렇게 내쳐져도 대부분 어떤 식으로든 복귀했다. 결과적으로 세 사람 영입만 제대로 못한 것이다. 내년 총선은 어떨까? 여야에서 공천에 관여할 게 확실시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어느 그룹이나 누군가를 꼭 영입하는 소식은 별로 들리지를 않는다. 여당에서 나오는 영입론이라고 해봐야 한동훈을 키로 하는 이른바 검사 공천 여부와 그 폭이다. 야당은 이재명 대표를 축으로 친명 대 비명 프레임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 수혈로는 언감생심인 상황이다. 그만큼 총선 공천의 포인트는 어느 때보다도 누가 안 나오냐에 따라 쏠리는 형국이다. 특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안팎에선 친윤 핵심들이 여차하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대표적이다. 정계 은퇴도 아니고 재부선이나 다른 공직으로 얼마든지 컴백할 수 있음에도 권력자들이 희생했다는 것 이상의 캠페인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 정치가 아무리 격이 떨어졌다지만 정치 서비스의 수요자인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상품으로 다가가는 게 정상이다. 한국 정치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망, 기후변화 등 새로운 입법 수요는 넘쳐나고 있다. 시대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인재가 정치권에도 들어와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정당이라는 점포의 매대에서 누구를 빼낼 테니 더 이용해달라고 읍소나 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인사들을 만나보면 사람이 없다고들 한다. 국민들의 정치 혐오감도 극에 달해 직업으로서 매력이 줄어드는 점도 없지 않다. 오죽하면 박지원, 천정배, 최경환 등 여야의 올드보이들이 다시 출마를 저울질할까.
그럼에도 헌법이나 국회법을 고치지 않는 한 국회의원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공직 중 하나다. 총선 시작도 하기 전에 새 사람을 찾는 노력보다 상대적으로 손쉬운 낙천 전략만 넘쳐난다면 한국 정치의 추락은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칼럼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친윤 그룹의 불출마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는 지금 여의도 정치 실태, 이것을 진단을 해주는 내년 총선 관전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번째 이슈를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이요 이낙연 때리기에 나와서는 추미애. 문재인이요 이낙연 때리기. 글쎄요, 추미애를 우리가 최근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있습니다. 네. 동백꽃님, 세분님, 꽃영감님이 지금 뭐 출마 얘기를 계속 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뭐 하여튼 새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사람, 참신한 얼굴들이 총선에를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는 뭐 아주 지당한 얘기입니다. 그래야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이 과반 이상을 획득을 해서 국정에 동력을 얻는 거는 뭐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해도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요. 참신한 인물들이 대거 나서야 된다. 비록 정치가 상당히 아주 고되고 3D 업종 중에 대표적인 업종이죠. 고되고 힘들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는 그런 거지만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은 젊고 유능하고 참신한 그룹들이 대거 진출을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의 얘기가 요즘 자주 나오는데요. 네, 추미애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에 동선을 이해를 하려면은 추미애는 확실하게 총선에 출마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총선에 목을 쥐고 있는 대표 이재명에게 나는 줄을 서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줄을 서기 위해서는 그 대척점에 있는 문재인, 이낙연은 다 X. 문재인 X, 이낙연 X, 오로지 이재명에게 딸랑딸랑 해야 이제 공천이 뭐 유리하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을 어떤 식으로 디스를 했느냐. 이낙연 전 대표가 2021년 서울시장 뽑는 재보궐선거 때문에 자신의 사퇴를 종용했다고 일러 바쳤군요. 여기에. KBS 공영방송, 어제도 KBS 공영방송인가라고 제가 아주 독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기자생활 30년을 동아일보에서 한 사람입니다만 KBS의 지금 현재 논조는 정말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추미애가 어제 방송에서 과거 장관직 사퇴와 관련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운함이 있느냐 아니면 당시 이낙연 대표한테 서운함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전 대표 즉 이낙연이 2년 전 재보궐선거 때문에 나한테 물러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안 됐다. 이 얘기는 뭐냐, 바로 직전에 한 유튜브 방송에서 문재인이 내게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서 또 이낙연도 저격을 한다. 그러니까 이낙연, 이재명을 지금 하루 건너 계속 지금 공격을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낙연도 나한테 사퇴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러면 안 되겠다. 이낙연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이낙연계 측에서는 반발을 했죠. 신경민 친 이낙연 그 전 의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미애가 이낙연이 본인 경질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건 당의 미래를 위해 전혀 바람직하지가 않다. 본인이 얼마나 장관직 수행을 못했으면 문 전 대통령이 해임하려 했겠느냐.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키워주고 대선을 망친 장본인이 사과는 못할 앙정 당내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참 목표는 확실합니다. 추미애 좋다. 나는 지금 5선에서 이렇게 물러나지 않고 한 번 더 해서 6선 국회의장까지 나는 하고 정치를 내려올 것이다. 목표가 딱 분명하게 쓰니까 그러려면 공천을 받아야 광진에 출마를 하는데 공천을 이재명이 갖고 있으니 공천권을 이재명에게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고 이재명이 견원시하는 이낙연, 문재인은 이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제 까발리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에 이재명을 사법 피해자라고 또 이렇게 떴습니다. 이재명은 사법 피해자.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똑같죠. 이재명 나는 야당 대표로서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 추미애가 이재명에게 사법 피해자라고 이렇게 이 추켜 세우는 모습 참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조응천 의원이 한마디 했군요. 라디오에 나와서 추미애는 정치적으로 재기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치에는 금도가 있어야 한다. 자신을 장관에 앉혀준 대통령까지 불쏘시개로 써가면서까지 자기 장사를 하는 거는 저거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예, 조응천 의원이 한 것입니다. 네. 그렇죠. 참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추미애를 어제도 이어서 오늘도 이어서 이렇게 거론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문재인도 X표를 치고 이낙연도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X표를 치면서 라디오 방송 가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참 추미애가 지금 잘하고 있죠. 여러분들. 추미애에 의해서 이제 마무리는 또 우리가 따뜻한 얘기로 해야 오늘 오후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예, 신영균 전 의원을 우리가 한번 어떤 선행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영균 하면은 전 의원이라는 그런 타이틀보다도 영화배우 이런 타이틀이 훨씬 적절하죠. 네, 그리고 치대 출신의 영화배우인데요. 영화배우를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비례대표로 의원을 딱 한 번 했을 겁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이분이 이승만 기념관에 땅을 4,000평을 내놓겠다. 이승만 기념관에 땅을 4,000평을 내놓겠다. 예, 4,000평? 이게 뭐 시골에 있는 4,000평이면 돈이 안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아주 금싸라기 땅인 모양입니다. 4,000평을 내놓겠다. 예, 참 원로 배우가 이 정도가 되면은 참 원로 배우란 말이 저절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신영균 원로 배우가 올해 나이가 95이네요. 정말 참 장수를 하셨는데요. 최근에 신영균 원로 배우를 만났던 예, 정치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또 정정하다고 합니다. 말도 아주 뭐 우렁차게 얘기를 하고 식사도 잘하시고 예, 야 95에도 저렇게 건강관리를 잘했구나 하는 것이 아주 예, 혀를 찰 정도로 그런 건데요. 네. 예, 지금 예, 이 신 회장 신영균 한주홀딩스 코리아 명예회장인데요. 부지기증 의사가 최근에 종로구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여기 위원장은 김황식 총리입니다. 발족식 회의 때 즉석에서 나왔다.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양자인 이인수 박사 또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등 5명이 고문으로 참여를 하고 여야 원로까지 뜻을 합쳐 한 자리에 처음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한 것이네요. 네. 예, 이런 와중에 추진위로 참석한 바로 이 신 회장이 이제 입을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울 강동구 땅에 땅이 24,000평이 있는데 예, 4,000평이 다가 아니군요. 24,000평이 있는데 그 땅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낚시를 즐기던 한강변에 고덕동 땅 4,000평이 있다. 24,000평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덕동 땅 4,000평이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낚시를 즐겼다고 하더군요. 4,000평이 있다. 추진위가 기념관 부지로 쓰겠다면 4,000평을 모두 기증하겠다. 예. 참 대단하죠. 네. 이 정도 이 원로 배우뿐만 아니라 정계에도 예, 아마 지금 국민의힘의 아마 고문일 겁니다. 전직 의원 출신의 고문단일 건데 예,
신 회장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의에 참석해보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뜻깊은 일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 같아 너무나 다행스러웠다. 참석한 내가 자랑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다. 건국의 아버지를 기리는 사업에 국민으로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지 않겠냐는 뜻에서 내가 기증의견을 밝히게 됐다. 여태껏 살면서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 아직 기념관 하나 없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땐 미국을 참전시켜 우리 영토를 지켜낸 사람 아니냐.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뭐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죠. 네. 예, 이 기사에 이 신영균 배우가 당시에 빨간 마후라에 이 출연한 그런 장면이 있는데 우리 정 PD 이 사진을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 관련 기사, 이 신영균 관련 기사에 중간쯤 보면은 빨간 마후라에 나왔던 그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께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한번 찾아봐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바로 이 장면이네요. 예, 여기 왼쪽이 바로 신영균 회장입니다. 신영균 회장이고 오른쪽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오른쪽에 있는 여자 배우가 당시에는 아주 당대 스타였는데 요즘에는 뭐 이분을 기억하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혹시 기억을 하시면은 댓글로 이렇게 예, 워낙 시간이 오래돼서 잘 모르시죠? 바로 이 여배우가 윤인자라고 하는 여배우입니다. 예, 저는 압니다. 저는 뭐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뭐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졌으니까요. 예, 바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윤인자 배우, 왼쪽이 신영균. 예, 이 영화가 바로 빨간 마후라입니다. 빨간 마후라를 목에다 걸고 하는 그 영화입니다. 예, 여기에서 사실 신영균 배우가 상당히 이제 스타덤에 올랐죠. 스타덤에. 네, 그렇군요. 예, 이 사진이 참, 예, 사진하고 또 한 사진이 또 있습니다. 그 옆에 그 밑에 가면은 안성기 씨와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왜 최근에 예, 바로 이것입니다. 왼쪽에가 안성기, 오른쪽에 신영균. 요거는 4년 전 사진이군요. 2019년이니까 4년 전. 그러니까 최근 모습은 이거보다 약간 더 좀 이렇게 흰머리가 좀 늘었겠죠. 안성기 씨도 4년 전이니까 이때는 뭐 아주 모습이 건강해 보이는데 최근 한 2, 3년 동안 건강이 많이 안 좋다가 요즘에 회복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왼쪽이 안성기, 오른쪽이 충무로 명보아톨에서 빨간 마후라 인형을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하는 최근 사진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뚜벅뚜벅 또 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방송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방송 중에 열심히 격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1시간 반 동안 목이 좀 성치 않아도 예, 제가 그 딴청 피우지 않고 열심히 예, 매진을 한 게 바로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샤투데이의 산 증인이시자 예, 주인공이시라는 거 다시 한번 감사해 드리고요. 그렇군요. 네, 끝날 때 그냥 휙 나가지 마시고요. 우리 스패너님들의 그 분부대로 예, 좋아요는 제대로 켜져 있는지 잘 눌러져 있는지 예, 구독은 깜빡하지 않았는지 구독과 좋아요를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봐 달라는 우리 스패너님의 부탁을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인사드리고 총총 물러가겠습니다. 예, 오후에 행복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